안녕하세요.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4주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부부터는 앞서서 디지털 경제 얘기를 좀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정보기술을 좀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AI의 기반 기술로서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인터넷을 좀 꼽고 싶어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고도 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인터넷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뭐 이렇게 나열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인터넷을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또 그 기원 또 통신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와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또 통해서 역사적인 것 포함해서요,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 기술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옛날 얘기,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인터넷으로 좀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꼽아놓은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기 사진에서 봤다시피 아주 옛날부터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하고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인류의 염원이었을 거예요. 목소리가 닿을 정도의 그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 그냥 부릅니다. 의사소통이라고 부르는데 목소리도 안 닿고 또 손짓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얘기가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아주 원격 통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의 소식을 전하는 방법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죠.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 보시면 이쪽인가요? 이쪽에 끝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봉화대라고 합니다. 봉화대 보신 적 있어요? 이 봉화대는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남산,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 밑에 팔각정이라고 있는데요. 그 정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봉화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벽돌을 좀 쌓아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좀 아주 그냥 더러워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이제 철조망을 해놨거든요. 철조망 해놨는데 거기다가 뭐 자물쇠를 뭐 엄청 연인들끼리 이렇게 해놓고 남산 밑으로 열쇠를 던져서 그 자물쇠가 아주 지저분하게 걸려 있기도 하고요. 저 각각의 저 벽돌 하나하나마다 화이트 펜 있죠. 그걸로 막 뭐 누구누구 사랑해 뭐 이렇게 해갖고는 뭐 하트 표시해놓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가 보시면 이제 봉화대라는 것을 실제로 구경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봉화대는 옛날부터 사용했었던 그런 일종의 의사소통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이 봉화대는 옛날에 우리나라 국토를 좀 볼게요. 보면은 한 28군데 정도의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산 꼭대기에 저쪽 산 꼭대기까지 보이는 곳까지 이제 연결을 해놓고 있죠.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불을 피우기도 하고요. 밤에는 낮에는 연기를 피우게 되는데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시면 오른쪽 지도 사진에 우리나라 국경에서부터 한양, 서울까지의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노선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로 산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 봉화대는 하나 설치를 해서 하나의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피우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두 개가 불이 피어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그쪽에 경계를 서고 있던 군인들이 적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세 개가 켜지게 되면 아주 근접해 있다. 그리고 네 개가 켜지게 되면 이제 적군과의 어떤 조우가 만나게 된다.
그리고 5개가 다 켜지게 되면 싸움이 붙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긴급한 사항인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불이 켜지거나 이제 연기가 하나만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5개가 켜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빠르게 이제 오랑캐가 넘어오는 것을 또 외적이 넘어오는 것을 한양이 알려야 대비를 할 테니까 이런 식의 봉화대를 사용하게 되면 뭐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죠? 몇 시간 내에 이렇게 한양 서울까지 정보를 긴급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약속을 정해 놓은 거죠. 약속을 정해 놓은 그 신호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통신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 텐데 이 약속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신, 편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사진에서 같이 파발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이걸 우리 역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한 30리마다 또 20리마다 25리마다 이러한 참을 설치를 해서 말을 준비를 시켜 놔요. 그래서 막 달려서 예, 편지를 싣고 여기 군인이 다음 역에 가서 지친 말을 갈아타고 다음 역까지 막 또 달리고 그래서 서신을 전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시간 만에 또는 하루 정도 걸려서 국경에서부터 서울까지 한양까지 내용을 전달을 했던 방식의 파발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드라마 같은 거에서 우리 마패 있죠. 예,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나오는 그 마패에는 말이 4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마패는 결국에는 신분의 어떤 공무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패가 되는 거고요. 말이 4마리 그려져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고난으로 4마리의 말까지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의 증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보여주는 그 패가 결국에는 이 역참에서 말을 빌리는 그러한 증명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 공무원이요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 중에 너 배달시킨 지가 이렇게 한참 됐는데도 배달 음식이 안 오니 한참 여기서 한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드렸었던 역참에서 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참을 한 번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용어도 여기서 온 유래된 말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원시적인 형태의 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인류가 이제 앞에 제가 커뮤니케이션 앞쪽에다가 텔레라는 말을 붙였어요. 원격 통신.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원시적으로 어떤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 그런 원격 통신의 출발은 이제 우리는 공학 쪽에서 좀 기원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제 현대적인 통신의 시작은 전기로부터 시작해요. 전기. 인류의 그 전기에 대한 발명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발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기는 뭐 전기 뱀장어라든가 또는 아주 고대로부터 번개 등등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전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지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렇죠? 근데 인류가 이제 19세기쯤 말쯤 되게 되면 전기공학,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기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아마 이때부터가 우리 인류의 그런 문명이 갑작스럽게 쭉 급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됐을 거예요. 아무튼 이 전기를 발견하게 사용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발견하면서부터 이것을 우리는 인류의 전기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어디서부터 인류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냐면 바로 이 패러데이의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패러데이의 뭐예요?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연구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 구리가 하나 중간에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구부려 놓은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전자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누가? 패러데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전기 코일을 고아 놓은 것에다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직선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물레방아라든가 해서 많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이죠. 운동 에너지죠.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걸 인류가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인류는 전기를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도 켜고, 그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그 전기의 발견 이후에 전기를 다용도로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과학자들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무엘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를 통신용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봉화대와 같은 약속인 거예요. 봉화대와 같은 약속.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은 어디 타세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비행기를 많이 못 타봐서 창가 쪽에 타고 싶어 하는데, 이때 창밖에 내다보게 되면 그 신호를 해주는 그 활주로에 신호하는 그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손을 쫙 내리고 있으면 일단 대기 준비해라는 뜻이에요. 신호를 수신호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좌회전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회전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약속인 거죠. 이런 식의 약속을 만들어내게 되면 봉화대의 그 횟수가 제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약속과는 다르게 아주 많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착안을 해서 전기를 끊었다가 길게 줬다가 짧게 줬다가 끊었다가 길게 줬다가 짧게 줬다가, 전기를 쭉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를 끊었다가 길게 끊었다가 짧게 끊었다가 길게 끊었다가 하는 방식으로 어떤 약속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 위에 모르스보의 예제를 좀 볼까요? 짧게 한 번 줬다가 길게 4번 전기를 보내면 숫자 1이라는 거다. 짧게 2번 줬다가 길게 3번 주면 2라는 거다. 이런 식의 약속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전기는 굉장히 멀리 가죠. 전기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전선이 이어진 만큼 전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염원인 사람의 목소리가 닿지도 않고 수신호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까지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 모르스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 모르스가 대단한 건 아니야.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나 발명가들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인 전기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이 개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특허 등록 같은 것들을 먼저 함으로써 역사책에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개발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까지 하는 원격통신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볼 수 있느냐? 바로 정보를 실어 나르는 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 제1통신 시대라고 불러요. 자, 1794년도에 프랑스의
클로드 샤프라는 사람이 1000km, 우리나라의 가장 먼 곳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인데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20분 만에 최초로의 전보를 성신했다. 전기로 전하는 신호를 송신했다는 것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시작했던 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1844년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이런 약속, 규격을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모르스 부호를 사용한 전신기로 미국에서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 그 워싱턴과 볼티모어 정도 거리면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거리상으로는 좀 차이 나지만 뭐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나 보시면 돼요. 통신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걸 특허를 내서 미 정부 주도하에 그 당시 미국 정부는 막 서부 개척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르스 부호를 사용하는 통신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서부 개척 시대의 기차역 있죠. 막 서부로 막 달려가던 서부 개발하던 미국에서는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찻길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기찻길 중간중간마다 기차역을 세우고 그리고 기차역에 전봇대를 이어서 세운 다음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서 멀리 그 땅덩이 넓은 어마어마한 그 큰 나라의 통신을 이렇게 전신을 사용해서 했다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아가씨가 귀에다가 이어폰 같은 걸 꽂고 있어요. 뭐냐면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듣고 그런 다음에 타이핑을 글자로 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어야 되겠죠. Listen, Shorty. Indio and his band have just robbed a bank here in town. Why don't you just sit down and send out the alarm to El Paso and the rest of the towns around here and warn them, right? But, mister, I didn't hear any shots at the bank, and I sure would have. You might hear one. The alarm. 뭐 짧게 끊는지 길게 끊는지가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 이런 식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통신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어떤 재미삼아 쉬어가는 삶 담아서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 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책에 남는 영광을 얻었지만 좀 얼굴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고집쟁이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좀 권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좀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온 것들 중에
미국의 역사를 조금 비틀어서 정말 진실이 무언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을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서 1831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조지프 헨리라는 교수가 진짜 발명가다. 그러니까 모스의 그 부호를 사용하는 그거 발명한 다음에 이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특허 신청을 살짝 밀어놓고 있었는데 그 사람 옆에서 이 조언을 구하던 이 사람, 이 사무엘 모스가 조지프 헨리의 논문을 표절을 해서 먼저 특허 신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는 그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이거 조지프 헨리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이미 부자가 된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모스가 전부 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 뭐 그 중에 한 명으로 좀 평가절하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난 구호 따따따따따따 하는 식으로 요즘에 영화 같은 거 여기 유나나 조정석이 나왔었던 영화 있죠. 그것처럼 이 모스 보는 굉장히 조난 시설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1906년도에 국제회의에서 이 조난 신호를 SOS라고 이제 딱 지정을 했는데 당시에는 배로 이동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난당한 배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SOS 그러면 Save Our Ship 우리 배를 구해줘 라고 하는 걸로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점 3개, 줄 3개, 점 3개 이게 가장 쉽게 전송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조난 신호를 쓰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전신과는 달라요. 전보는 텔레타이프 글자를 뜻하게 됩니다. 텔레그래프는 그냥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점이. 그러니까 종이가 찌릿찌릿하면서 전기에 의해서 구멍 뚫린 종이가 나와요. 긴 종이가. 그걸 보고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까 소리 듣던 거에서 더 발전을 해서 그걸 우리 텔레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해석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텔레타이프 글자가 자동으로 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우리 전보라고 하는데 이 전보는 굉장히 아직 한 80년대 말까지 90년대까지도 많이들 사용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송할 때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멀리까지 이 내용을 전할 때 전화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식의 텔레타이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들 정보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럼 텔레타이프는 뭐냐? 전보는 자동으로 종이 위에 글자가 기록돼서 나오는 통신 장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유선 삐삐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선 삐삐, 유선 문자 메시지 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저와 친숙한 전화, 텔레폰이 등장한 것은 1876년도입니다. 1876년도에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사람의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다시 수신지에서는 그 전기 신호를 스피커로 사람의 음성으로 변환시켜서 그것을 통화에 사용하는 말 그대로 음성 통화를 위한 전화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인류의 역사를 혁신시킨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이 사람들 앞에서 전화를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그 당시에 이런 진짜 음성을 전달하는 전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장치를 개발했었던 여러 개발자, 발명가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단지 이 사람이 역사책에 남는 이유는 이 사람이 특허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뭐 위대한 발명가라든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중이라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의혹이 있습니다. 특허를 신청했었던 먼저 신청했던 사람은 엘리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벨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 특허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특허 심사관에게 그 특허를 돈이 없어서 가등록만 해놨어요. 근데 이걸 이제 특허 심사관이 등록하지 않고 잠깐 쥐고 있다가 이런 특허가 들어온 게 있는데 야 벨아 이거 한번 볼래? 라고 하고 벨한테 보여줬어요. 공무원의 직무유기죠. 그런데 벨이 가등록되어져 있는 그 특허 미리 신청했었던 엘리샤 그레이의 신청이 정식 등록이 되기 전에 먼저 특허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 부자예요. 벨은. 그래서 이것이 어떤 비리 같은 것들로 때문에 역사책에 기록되는 인물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걸 좀 살펴보다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이 진실을 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지고대로 이제 국정교과서에 실려 나오는 내용들만 딱 보면서 공부를 해왔겠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조금 진실에 더 가까운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적인 형태의 통신인 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화가 가설되기 시작한 거는 전화가 개발된 이후에 뭐 한 10여 년, 20여 년 후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주 첨단 기술이었던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자금을 대서 경복궁에다가 전화를 가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네나라가 돈 냈으니까 아마도 일본 대사관이 그 당시에는 노량진 쪽에 있었대요. 노량진과 연결을 하려고 했겠죠. 1대1로. 자, 이렇게 1대1로 연결한 전화는요, 그냥 전화기를 들고 전기를 일으키게 되면 막 돌려서 전화하는 옛날 일제시대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죠. 이 전화기를 들면 전기를 일으키면 그냥 저쪽에 벨이 울리는 거겠죠. 아주 간단한 방식이었어요. 받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거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죠. 1대1의 관계. 자, 그런데 이게 첨단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둘만 일본 대사관과 경복궁에 있는 왕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아깝기보다는 당시에는 왕보다 권력이나 돈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촌에 사는 이대감, 마포에 사는 김대감,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여기다 막 전화선을 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전화선에 연결되어져 있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걸면 다른 상대방에 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제는 연결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전화기를 막 돌려 전기를 일으켜서 전화벨을 울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전화벨이 울릴 거 아니에요. 누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겠죠. 혼란스럽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전화는요, 이렇게 중간에 바로 전화국이라고 하는 중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화를 걸면 일단 먼저 전화국에서 신호를 받죠. 그리고 그 받은 신호를 가지고 누구와 통화를 하실 겁니까? 안내원이 물어봐. 옛날에는 안내원이 물어봐서 신촌에 살고 있는 이대감이랑 연결해 주세요. 하게 되면 이런 길 따라 선 같은 것들을 그 이대감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과 꽂아주면서 전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걸 사용해서 자동으로 연결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전화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국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화국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방식, 1대1 방식이 아니라 전화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런 방식은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간에 그쪽에 있는
뭐 전화국에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전화를 가설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렇게 전화국과 전화국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여러분은 어디든지 전화를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제야 시골에도 백열전구가 켜지고 한마을에 기껏해야 한 대 내가 찾아갔다. 끝없는 벌판 멀리 지평선에 노을이 하지만 그 시절 전화와 전화 사이엔 꼭 사람이 필요했다. 60년대 교환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 이거만 봐도 막 쏟아지지. 이거 빨리빨리 다 돼야지. 연결해야지. 한 사람. 신호번 응답. 정말 깜짝 놀랄 암기력의 소유자들이었다. 교환대의 번호판을 보면 이건 이장님 댁, 저건 최갑부집, 이건 철수네. 다 외우고 거기에 더해 그 옆집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줄줄 꿰고 있었다. 그 번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사는 사람, 아무개네 옆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 집 좀 연결하고 싶다고 우리가 그것까지도 다 연결해주면 그때는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럴 때가 참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전화통신의 기본 원리는 전화국과 전화국에 가입되신 가입자들끼리 서로 통화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병헌이, 우성이, 동건이, 오른쪽에 있는 유리, 유나, 태연이가 가입자라고 합시다. 각각 동네는 달라요. 전화국도 다르고. 근데 이때 우리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선이 한 가닥밖에는 없어요. 전화국과 전화국이 연결되어 있는 회선이. 그리고 병원이가 전화를 걸어서 유리한테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성이나 동건이, 유나나 태연이는 같은 전화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전화국 쪽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려면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라고 잠깐 텀을 둔 건데 병원이랑 유리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성이는 유나한테 전화를 걸 수가 있을까요? 비빅 비빅 전화를 걸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전제로 한 가닥밖에는 없다고 전제를 뒀으니까. 이제 전화라고 하는 건요. 전화라고 하는 건 그 송신자와 수신자가 통화를 하고 있으면 한 가닥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걸 전선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회선이 통화가 끊기기 전까지는 그 회선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병원이랑 유리가 통화를 끊어야지만 종료해야지만 우성이가 유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화통신의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송신자와 수신자가 전화를 함에 있어서 통신 회선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회선 하나 전체를 전부 다 임대해서 전선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한 회선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 회선을 전체 다 통째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전화통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통신하고자 하는 대상 간의 그런 데이터, 음성 데이터겠죠.를 전송하기 전에 미리 경로를 설정해 놓고 거기는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와 F가 통화를 하고 싶을 때 여러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경로를 설정했으면 그 경로에서 나머지 전화 참여하는 B, C, D, E, F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A와 F만 이 경로를 쓰기 때문에. 근데 경로는 이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경로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이 경로를 사용하는 회선은 얘네들만 A와 F만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이런 방식은 전용 회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자,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제 전화통신의 기본 원리, 이제 현대의 서울로 들어가 봅시다. 현대의 서울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일단 도봉구 위쪽에 있고요. 관악구, 서초구 제가 그려놨어요. 소리가 좀 크네요. 가입자들, 관악구에 ABC라는 가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다라는 서초구에 가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도봉구에 가입자를 받을 수 있는 중개국이 하나 있다 칩시다. 자, 이때 우리 도봉구와 관악구 사이에 연결해 놓은 회선이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이 도봉구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으면 도봉구와 관악구 사이에 연결해 놓은 회선을 써서 통신을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초구 쪽을 경유해서 도봉구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쵸?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원활하다면.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도표에서 제가 이걸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할 때가 어딜까요? 뭐 우리나라의 헤드쿼터가 있는 청와대 쪽을 노리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핵폭탄 같은 거를 뭐 날려서 뭐 이제 국제적으로 이쪽 종로구 쪽에다가 폭탄을 탁 터뜨렸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도봉구와 관악구 쪽이 연결되어 있는 전화 회선이 뭐 서울시에는 아주 많은 이런 지금 그려놓지 않은 빨간색 각각의 구마다 있는 전화 국가 국가를 연결하는 회선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냥 한 가닥, 예, 도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회선 한 가닥이 파괴됐다고 칩시다. 뭐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파괴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봐요. 뭐 TV에서 라디오에서 막 스마트폰에 빙빙빙빙 소리 나면서 전쟁이 났느니 뭐 어쩌든지 그러면서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도봉구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가족이 살고 있다고 쳐요. 관악구에서 있는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잘 살고 있는지 괜찮은지 뭐 이런 거 안부를 묻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나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봉구와 관악구의 이제 전화 통화는 이제 파괴됐으니까 불가능하고 내가 전화를 도봉구까지 걸기 위해서는 서초구를 거쳐서 도봉구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전화를 거나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폭주할 겁니다. 빌려줄 수 있는 서초구를 거쳐서 도봉구로 연결해주는 회선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죠. 다른 회선들도 폭주하게 될 거예요. 나는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죠. 즉 나의 정보를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전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 수많은 서울의 거미줄 같은 통신망 중에서 딱 한 가닥 정도가 파괴됐다고 손상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통신망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실제로 전화 통화를 아주 간절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전화통신의 기본 원리, 회선 교환 방식이 가지는 맹점이 그겁니다. 맹점, 단점. 위급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서 이런 전화통신 구조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1950년대 말쯤 되게 되면 60년대부터 미국은 소련과의 핵전쟁 위협, 우리나라의 남북이 대치하는 것처럼 엄청난 공포에 떨게 되는 시절입니다. 근데 그 큰 땅덩이에서 사용하는 군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방공망이 전부 다 전화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서울에서의 그런 통신망의 어떤 붕괴라 그럴까요? 마비 같은 것들로 이거 잘못하면 미국의 일부 지역에 어떤 핵공격을 받게 되면 아주 일부만 손상되더라도 통신망이 전체가
와해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구나. 핵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가 날 때려? 나도 너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백어택, 반격을 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핵에 대한 억지력이 생기는 건데 일부만 살짝 따끔하는 식으로 지역이 마비가 되게 되도록 이게 군사적인 네트워크의 반격이 늦어지거나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그 반격에 대한 대응에 대한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실행시키기 위한 별도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전화망과는 별도의 컴퓨터 통신을 위한 군사용 컴퓨터 통신을 위한 별도의 통신 네트워크, 군사용 통신 네트워크를 개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바로 그게 바로 미 국방성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그룹, 바로 아르파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을 해요. 이 아르파는 Advanced Research 프로젝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좀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 연구 계획국. 이름은 멋있어요. 뭔가 어벤져스 같은 이름일 텐데 이 이름은 나중에 디펜스라는 말을 붙여서 나르파라고 변경이 되게 됩니다. 뭐 하는 데냐? 그 말 그대로 진짜 어벤져스 같은 아이언맨 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만든 기관이에요. 1960년대. 소련은요, 경쟁하고 있던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인공위성.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이라든가 인공위성에서 경쟁해서 인공위성도 띄우고 세계 최초의 그런 우주인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 배출한 그런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졌다라는 거에 대한 충격으로 미국은 달에 먼저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환으로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술, 존재하지 않는 오버 테크놀로기,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러한 기술과 상품이 아니라 기기, 장비,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을 아르파라는 곳에 맡겨서 시킨 거죠. 지금 옆에 보시는 요 망아지 같은 요거는 뭐냐면요. 미 국방성 산하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아르파의 후신이죠. 여기서 만든 망아지입니다. 이걸 왜 만들고 앉았느냐 그러는데 군사용으로 많은 군사용 장비를 싣고 군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역할을 옛날에 그 노새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비라는 거죠. 뭐 이거 필요 있겠어라고 할 텐데 이런 필요 있겠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구는 직접 뭐 기술을 개발을 한다기보다는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뭐 국방과학 연구소 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워낙 군수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런 방위 산업체로부터 기업으로부터 개발된 기술을 선정, 결과물을 구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 다르파의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 오버 테크놀로기 중에 최근에 이러한 그 군수 기업들 중에 하나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워치독. 그러니까 이거는 경비건입니다. 조금 무섭게 생겼죠? 근데 개처럼 단지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적인 그런 기구들 있죠. 손잡이라든가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상황 판단, 또 여러 가지 센서들로
인해서 자기가 판단하면서 상황들을 인간에 맞춰져 있는 아날로그적인 상황들을 해결을 해 가게 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초기 인터넷을 개발하는 시도는요, 우리 아르파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우리 흔히 UCLA라고 불리는 그 대학교에 하나 통신망을 구축을 했고요. 거기야부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유타 대학교, 그러니까 4개의 대학교를 묶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실험용 네트워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르파라는 그런 기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아르파넷이라고 부릅니다. 아르파넷. 여기서는 화선 한 가닥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컴퓨터들이 한 가닥을 사용해서 아까처럼 한 가닥을 누가 사용하게 되면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닥 가지고도 여러 통신 참여자들이 동시적으로 속도가 늘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 조각을 패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패킷 데이터 조각을 전송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기술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 기술.
이걸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불러요. 아까 회선 교환 방식과 대비되는 그런 기술인 거죠. 여기 사진 보시면 되게 가까워 보이죠?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거리가 한 400km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서울과 부산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리예요. 예, 작은 게 아닙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은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작은 조각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아까 같은 방식으로 통째로 회선을 다 사용하지 않고도 작은 조각들이 경로를 정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전달한 다음에 이런 데이터 조각들이 조각조각 다시 1번부터 예? 순서대로 짜르르륵 모여서 원래 보내고자 했었던 데이터로 모여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인터넷은 초창기에 1969년도에는 한 4개의 대학교로 출발했지만 이것은 1970년도에는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발전을 하게 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서 70년대에는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군사용 통신망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1980년대 후반이 되게 되면 거미줄 같은 군사용 통신망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도 연결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왜 유럽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나토. 예, 여러분들 유럽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로부터 침범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유럽에 주둔해 있고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곳곳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개발했잖아요. 당연히 이 통신망은 유럽까지 연결되어져 있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군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있고 주일미군, 호주에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전 세계에 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는 이 군사용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죠. 1980년대 후반까지요. 그러다가 1987년도부터 이 밀렛이라고 불리는 밀리터리 네트워크, 군사용 네트워크와 원래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아르파 실험용 네트워크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실험용이니까 썼다가 이거 성공했네 하고 놔뒀던 그 네트워크를 그냥 민간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미국 과학재단이라는 거에서 넘겨받아서 그냥 교육 또 연구 목적으로 쓴다고 대학교들에 설치했었으니까 연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NSF라고 불리우는 미국 과학재단은요, 그냥 맡아서 그냥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맡아서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죠. 공짜로 받은 거니까. 관리만 해요. 우리가 여기 쓰겠다는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근간망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합니다. 아르파넷에.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대학교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기업들이 이 아르파넷에 자연 발생적으로 달라붙어요. 연결하면 그쪽 대학교의 컴퓨터들, 대학교의 도서관들, 대학교의 교수들과 아주 쉽게 전화를 통하지 않고도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합니다. 아까 전 세계를 뒤엎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는 군사용 네트워크니까 머리에서 지워버렸어요. 걔네들은 미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아르파넷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관리 주체도 없고 중앙이 되는 그런 어떤 중앙 컴퓨터도 없고 그냥 서로가 연결하는 거미줄 같은 망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터넷의 속성을 자유 그리고 진보 또는 어떤 억압이 없는 곳 또 무료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인터넷은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그걸 민간에 제공을 했고 주체도 없고 관리 주체도 없고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를
뒤도 없는 민간 네트워크로 컴퓨터만을 위한 별도의 통신망으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쇼핑몰도 생기고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서 사용을 하고 광고나 상업적인 용도로 막 확대가 되면서 현재는 전화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전화는 그냥 이렇게 음성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우리 컴퓨터 통신망의 인터넷은 그보다 훨씬 쓰임새가 많지 않습니까? 거대한 이런 세계 정보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뜻은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인터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안에란 뜻이죠. 오프란 뜻이니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이미 기존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네트워크들이 서로 따로 있었다면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바로 인터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터넷 탄생이 어떻게 왔는지 전화부터 쭉 거슬러 올라왔으니까 인터넷에 등장한 이유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과 함께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게시판에 뭘 쓸지 요약만 해서 쓰는 것이 좀 어렵다면 전화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여러분은 얼마나 좀 시간을 소모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걸 포털 사이트에 수강 확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유선 통신 인프라, 인터넷을 연결하는 유선 채널 인프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해요.